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1년 전 후쿠시마 방류 문제로 타격을 입었던 우리 어민들이 올 여름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문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지난주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이 후쿠시마 이제 방류가 시작된 지 1년 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수부 장관 모시고 얘기도 좀 나누는데 그때 상당히 걱정이 많으셨죠? 수협중앙회장으로서. 예. 어떠세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년에 제가 고마운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100만의 수산인들이 우리 수협중앙회의 중심을 믿고 따라줘서 잘 견뎠습니다. 예, 잘 견뎌서 잘 넘기고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지금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지나왔던 게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 국민이 많이 도와줬다. 많이 도와줬죠. 예. 자, 그러면요. 지난 1년간 이 후쿠시마 방류 문제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또 시끄러웠고 걱정이 많았는지 또 그것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전부 다 막 완전히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진짜로 정말 우리가 이런 가게세든 뭘 이런 것도 맞출 수가 없을 정도. 저는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상인분들을 믿고 저는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방사능 측정 좀 할게요. 1분산. 시저도 정상입니다. 네. 이것도 정상입니다. 우리 좋은 어촌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같이 이제 홍보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멋진 어촌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예, 영상을 봤는데 사실 그 뭐 세슈무럭 이런 얘기까지 처음엔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런 우려는 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1년 전 생각해보면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가졌던 건가요? 예, 사실은 좀 너무 좀 가장되게 보도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방류를 찬성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류의 영역에 수산물에 대한 일에 먹어서 큰일 나는 것치에 반응이 오다 보니 어민들에게는 아 이거 큰일 났다. 정말 수산업을 접어야 될 정도로까지 심각했는데 다행히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수산인들이 믿고 따라줘서 잘 견뎠던 한 해였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이제 해수부 장관이 직접 여기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검사도 하고 안전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정부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 예, 당연하죠. 지금 제가 분명히 약속드린 거는 만에 하나 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단 한 건이라도 문제 생기면 우리 수산업을 적겠다라고까지 제가 각오를 밝혔던데 다행히 지난 한 해 한 5만 건 그리고 우리 수협은 수협 자체대로의 모든 방역을 한 결과 검사를 한 결과 한 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믿고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에 하나 지금 모든 분들이 염려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수산물은 지금 역시도 적겠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정부가 우리와 협의해서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오고 있다는. 네. 정부의 철저한 검사도 물론 이제 국민의 우려나 걱정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뭐 중앙회라든지 수협중앙회라든지 어민들도 또 이 뭐랄까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이제 시장 상인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이제 제일 소비 캠페인도 하시고. 문제는
제가 작년에 135회 정도 전국을 누비면서 진짜 수산물 안전하다라는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뒷받침해 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울 시민들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서 잘 견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고마움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죠. 네. 어때요? 소비,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 소비는 후쿠시마 방류 이전으로 좀 돌아왔습니까? 네,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예. 이제 걱정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영역이 기후 변화에 탁 들어가는 영역에 들어가다 보니 동해, 서해, 남해의 생산량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기후가 그렇죠. 문제군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소비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소비가 주춤거려서 상당히 이래 어업인들이 생산량은 없고 그러고 소비는 안 되고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봉착대가 있는데 그걸 정부가 지속적으로 좀 도와주면은 제가 전사적으로 나서서 어민들의 잡는 고기 깨끗하고 효율성 있게 만들어서 예. 공급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뭐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예, 예, 예.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 피해는 어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피해액을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자체적인 조사를 하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이 200억이 판매를 했을 때 일어나는 거리 10배가 넘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업인이 피해를 받는데 특히 예. 금년 같은 경우는 고수온이 장기적으로 이래 기후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 예. 멍게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네. 전량 폐쇄했습니다. 내가 어제 아래 갔더니 예. 진짜 가슴이 멍멍할 정도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작년에 고수온이 왔을 때 어가들은 네. 우럭이나 동물 키우는 어가들은 그래도 보험을 권장을 해서 많이 들었는데 멍게는 보험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왜 그랬죠? 보험의 조건에 영역에 였는데 네. 여타가 보니까 좀 그런 거. 그다음에 이게 보험이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네. 상당히 이게 소멸성 보험이 되니까 부담이 많은 거예요.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네. 이런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네.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어가에게 도움을 어떤 방법인데 주면 주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그러면 있다. 정부에서는 이 기후 변화 대응에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정부도 그리고 우리 해수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이제는 고수온이 해마다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 왔다. 네. 거기에는 어종은 변화를 예. 고수온에 이길 수 있는 어종을 빨리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김의 생산량이 세계 70% 차지하는데 예. 예. 김도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묘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R&D 예산을 줘서 연구기관에서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해마다 일어나는 고수온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벗어나서 새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제가 해수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산자원, 그러니까 이제 뭐 물고기도 그렇고 예. 뭐 멍게라든지 전복, 해삼도 예.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수온 같은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피해,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거는 국가가 좀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은 민간 보험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지금 보험제도가 예. 만족하지는 않지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100이나 갖고 놓고 보면은 정부가 많은 거는 80%까지. 그다음에 지방 피해액의 80%. 예, 70% 80%. 그다음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20%. 자부담 비율이 작게는 10%부터 30%까지 있는데 그 비율이 너무 높다. 10에서 30%가 높다? 금액이 크다. 소멸성이 되다 보니 그래서 예. 제가 내년에는 이걸 이렇게 두고 봐서는 될 일이 아니다. 네. 우리가 자율적인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들어줄 수 있는 예. 자부담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어서 전 어가들이 보험을 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번에 둘러보면서 하나 느낀 게 예. 보험이 발생이 되면은 지금 이제 우럭이나 지치나 어종이 발생되면 이 지방 다지에서 검역을 여기 정확한지 아닌지를 예. 결과를 이래 심의위원을 하는 시간이 그러고 피해를 입은 여가들에게 피해금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예. 두 달, 석 달이 걸려서 이건 잘못됐다. 네.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게
그 손으로 피해가 확실하다는 시간을 빨리 받아라. 1일도 좋고 2일도 좋고 3일도 좋고 받아오면은 보험료 지불을 50% 먼저 선지급해라. 그래서 다음 사업을 준비할 걸 해줘야지 예. 어민들이 돈이 이래 지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거는 내가 하겠다. 예. 내 책임지겠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시켜놔서 빨리 지원을 해줄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엠뱅 기자도 일본 현지 취재를 좀 다녀왔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산 전복이라든지 이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것도 예. K푸드 열풍일 수 있는데 예. 굉장히 인기가 높더라고요. 많죠? 예. 21일부터 23일까지인가 일본에 도쿄 박람회를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전복량을 자꾸만 늘어갑니다. 수입량을 일본이. 그런데 여기에 뒷받침하는데 자꾸만 이런 일련의 일들을 자꾸 하는 건 안 맞는 거. 제가 잠깐 한 1, 2분. 제가 작년에 세계 한상대회를 LA에서 했거든요. 예. 제가 가서 그때 한 6천 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내가 그 가서 집행부에 내 여기서 5분만 내기 시간을 둬. 내 수협 회장인데 네. 대한민국 수산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수산물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꼭 내주고 하고 가야 되겠다. 미국에 우리 교민이 700만 명이 사는데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할애받아서 대한민국 수산물 진짜 안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산업을 책임지는 수협 회장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입니다. 물 검사하고 잡아서 검사하고 입판할 때 검사하고 만들어서 검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니까 여러분 수산물 진짜 안전하니까 마음대로 믿고 잡수셔야 돼요. 내가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안전하네 해서 그래서 거기서 무역 MOU도 하고 예. 그래서 무역 수출이 대한민국에 있는 H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양이 엄청 늘었습니다. 김하고 뭐 예, 전복 모든 뭐 수산물들이. 등등. 그래서 늘은 거가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본 사람이 안 먹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도 한국이 검역하고 참 잘하네. 예. 자국민 건 안 먹더라도 우리 거는 먹을 네. 정도로 수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도와줘야죠. 그래야 우리 수산업자들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예. 좀 나갈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도 이래 샀는데 그죠? 그래 이런 영역에서 좀 벗어났으면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산물이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소비를 넘어서서 예.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맞습니다. 글로벌로 진출하고 예, 있군요. 예. 그래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어제 아랫게 예. ICA 사무총장이 두 분 왔는데 거기에 인도분이 네. 와서 인도에 수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수산물 검역 전복하고 김이 검역이 까다로우니 이걸 좀 풀어도. 그랬더니 제가 이제 ICA 총회를 11월 달 가면은 장관하고 협의하겠다. 그래 그런 협의. 그래 이제 이제는 수출을 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을 길을 넓혀야 되는 예. 방법이. 그래서 이제 물건은 생산량은 적더라도 고급화해서 예. 기대 방식으로 전 세계인 입맛에 맞게끔 트렌드를 맞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에요. 예. 한 2주 남았나요? 예. 근데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소비자들은 이게 좀 차례상에 올리려면 뭐 조기며 이렇게 여러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인데 좀 할인 쿠폰도 좀 많이 뿌리시고 예, 지금 그런 거죠. 방금 말대로 물론 농산물하고 수산물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우리 수산물은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추석을 이렇게 시점으로 할인 행사, 그리고 정부 비축을 대대적으로 풉니다. 지금 많이 풀고 있어요. 작게는 30%, 많게는 60%까지 예. 진짜 국민들이 수산물을 먹게끔 지금 정부 비축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접근하는 데는 생각만 친 비싸다 하는 생각을 좀 접도록 정부하고 협의해서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례상에는 예. 이제 적어도 수산물만큼은 예. 물가 걱정 안 하고 좀 그렇죠. 이렇게 풍성하게 차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라도 국민들에게 작년에 어려움을 겪어준 국민들에게 보답. 좀 보답하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산물을 질 좋고 이 품질도 좋고 예, 가격도 좋은 우리 수산물을 좀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의료 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최고위원 중에는 이뇨한 최고위원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정책위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셨고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 나온 중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잖아요. 의료 붕괴가 심각해지는 분위기 속에 의료 대란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의료 개혁을 위한 우리가 집중 토론은 아니지만 의료 개혁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얘기가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 사이 어떤 이념적 갈등 또는 이제 시각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혼동해서 막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토론이. 그래서 이제 딱 짚을 건 짚고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과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이견, 갈등 뭐 이런 것도 좀 아울러서 좀 짚겠습니다. 먼저요, 홍 의원님. 네. 지금 대통령이 이번 주에 기자회견 또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던 상황, 인식.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들의 어떤 파업 문제가 정말 우리 실생활 국민이 느끼기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견딜만 하다라고 지금 대통령은 보고 있는 건지 또 만약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그 시각은 맞는 시각인지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이 그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을 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의료 대란을 보는 시각은 어떤 거고 그 시각은 맞는 시각이에요? 예, 일단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에서 이제 의료 분야를 언급을 하시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지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는 있지만 어쨌든 그 비상 의료 체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국가 전체적인 의료 비상 지금 현재 그 전달 체계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좀 독특하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의료보험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1, 2, 3차 이런 어떤 의료 전달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소위 말하는 상급 지금 종합병원에는 좀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라든지 응급 의료 분야에는 전공의들이 이제 나오면서 남아 있는 전문의 내지는 전공의가 업무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하가 지금 많이 걸려 있다. 이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준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뭐 큰 문제 없이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 전체를 보시고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분야별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응급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좀 상황이 별로 좀 안 좋은 분야도 분명히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의사 증언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대의를 위해서는 지금 안 좋은 이 응급실 상황을
좀 견뎌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로 그렇죠. 얘기하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응원해 주시면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역대 그 정부가 항상 이런 어떤 의료 개혁을 언급할 때는 이제 의대 정원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 이제 필수 의료라든지 또 지방 의료에 있어서 의료 인력이 너무 좀 작다 이런 어떤 문제 인식은 다들 이제 공유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1년에 400명씩 10년에 걸쳐서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를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어떤 걸 발표를 했는데 의료계 거센 반발. 특히 이제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직업 선택의 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자초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개혁해야만 지금 대한민국의 좀 의료가 좀 그래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어떻게 봤어요? 대통령의 이 상황 인식.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지금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비상 그 의료 체계 정말 이 무너질 정도의 현장 감각이 너무 결여된 한마디로 정말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과연 누가 저렇게 심어줬는지 지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현실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지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심야에 이마에 10cm가 찢어졌는데 진짜 피가 범벅이 되는 상황에서도 20군데 응급실을 연락했는데도 한 군데도 갈 곳이 없었다. 또 김한국 국회의원의 부친은 이비인후과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못 찾아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선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구급차에 실린 응급 환자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께서는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에 가보시라고 했는데 또 많이 가봤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본 기억은 4월 달에 아마 몇몇 병원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4월 달하고 지금 8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4월 달에 대통령이 병원에 갔을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지금은 거의 7개월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서 과연 비상의료 체계뿐만 아니고 지금 전공의들이 10,000명 이상 떠난 상황에서 지금 병원들이 이대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의료 일주일에 지금 이틀씩 셧다운 하는 거고 아주대 병원은 아예 문을 닫겠다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너무나 동떨어졌다. 그리고 2,000명이라는 그 정원을 왜 2,000명인지 저희들도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왜 갑자기 2,000명, 5년에 걸쳐서 10,000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뭔가 대통령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료계획이라는 그 화두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아니냐. 그런 저희들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는 내일 그 여야 대표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 그거를 계기로 해서 좋다. 여야 대표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 한번 오보시라. 그러니까 다른 거 어제는 다 물리치더라도 지금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에 와서 한번 끝까지 한번 토론을 해보자. 좀 이렇게 좀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풀려는 그런 의지가 대통령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뭐 추석을 앞두고 추석이 되면 이제 더 이 의료 대란이 심각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당 정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뭐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 정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당정 간의 갈등이 이게 감정 싸움이 됐다 이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혹시 추가로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제가 따로 들은 바 없는데. 네, 뭐 당정 갈등이냐, 한정 갈등이냐, 뭐 윤한 갈등이냐 여러 얘기들이 표현들이 오가고는 있습니다만 여권 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윤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제 의료개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내놔야 돼요. 이게 필요한 것이냐. 지금 대통령은 개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선거가 없는 해에 이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윤 정부만의 개혁 과제는 아니었잖아요. 역대 정부가 쭉 추진해왔던 거고. 자,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의료개혁을. 의료개혁의 가장 주안점은 의사수를 일정 부분 증대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한동훈 여당의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의료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2024년도 2월 달경에 전임이, 그러니까 레지던트하고 인턴들이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이때 한번 대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응급실에서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응급실 보시면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뺑뺑이가 많다라고 26건씩 이렇게 제시하고 했어요. 이거 문제가 생겼다. 응급의료 체계에. 근데 의사분들이 이거 생긴 거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이거 다 메꾸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때는 의료 응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그때는 스스로 밝혔어요. 오히려 의사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런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전임의하고 교수들이 번아웃이 온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시는 분들 계시고 이게 이제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도 비상 응급의료 체계 가동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열심히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어렵게 해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 7개월, 8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 삼아가지고 개혁을 안 하는 게 옳으냐. 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힘든 응급의료 체계 때문에 현재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의사분들께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 그다음에 여당 내 대통령실과 어떤 여당 대표 공방 이전에 의사분들께 먼저 호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순서를. 그 의사분들께 호소해서 만약에 의사분들이 이런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뭐 중재를 하든 거간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각자의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시는 안 내고 한동훈 여당 대표가 생각하시는 안 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 글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의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먼저 말을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분들께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뭐냐? 그거를 얘기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뜬금없이 정부의 그런 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글쎄 이 현재 국민들께서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의료 그렇게 보는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과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의료 대란을 먼저 막아야 한다. 이 부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방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전반적인 인식, 대통령을 포함해서 의료개혁은 꼭 필요한 거고 그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 국민도 동의하고 있고 언론도 동의하고 있고 의사들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밀어붙이자. 그러면서 지금의 의료 대란을 불가피한 진통이나 넘어야 될 저항 이런 걸로 지금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반적인 지금 여권의 인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진통이 따르죠. 물론 진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저항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라면은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애초에 지난 연초에 의대 정원 2,000명 얘기 나왔을 때 의대 정원 2,000명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다. 의사들이 저항이 극심할 거다. 의료 대란 발생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진적인 증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는 불가피한 저항이나 뭐 넘어야 될 무슨 어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의료 체계, 응급 의료 체계가 아예 그냥 붕괴 직전입니다. 이미 붕괴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 나왔지만 지금 서울의 응급실 허브에 당직 의사가 6개월 동안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의사 쓰러지거나 그 의사 아프면 응급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파국이지 뭐가 파국입니까? 응급실이 이미 파국인데 네. 이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올해 입시는 못 건드리니까 그럼 내년 입시라도 걸고 한번 다시 얘기를 좀 해보자. 이 정도 얘기를 또 못합니까? 근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이건 우리가 겪고 넘어가야 됩니다.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벌써 어젯밤에도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아니,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 현 상황에서 그 응급실 이런 부분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자, 의사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사분들이 원하는 안이 뭐냐? 2025년도 단 내년이죠. 네. 한 명도 증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을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께서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합의를 하든지 간에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의사분들이 들어준다 그러면 그럼 저는 중재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분들은 지금 2026년도에 동결한 그 안도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의대 증원을 아예 백지화하면 돼요. 개혁을 포기하면 돼요. 정치권이 이거 원하는 건가요? 일단 거기부터 입장을 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치권이 할 일은 의사분들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복귀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대통령 공격하는 것보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아니고요. 지금 지난 4월 달, 5월 달에도 서울대 당시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뭐라고 안을 내놨냐면은 매년 1000명씩 증원하는 안으로 좀 바꾸자라고 좀 설득하게 안을 바꾸라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의사협회에서 그런 제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2000명 증원 5월 말에 확정할 때까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 올 줄 뻔히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였는데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의사들의 안 내놔야 된다 그러면 뭐 국민들 그럼 죽어 나가라는 제가 겁니까? 정부의 홍보가 아니고 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가 의사분들하고의 교섭 과정에서 가끔 언론에 나왔어요. 한 번도 물러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2000명 증원이 좀 급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근거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정부가 그 1400인가 1500명으로 줄였잖아요. 국립의대에 다 선택권을 줘가지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안을 갖고 오면 응하겠다, 협의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별도의 합의안이 아니더라도 응하겠다고 3번, 4번을 양보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섭의 문은 열린 거고요. 지금도 추계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정치권이 정부의 저 개혁안에 대해서 공격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의사분들을 설득하는 이런 중재안을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려했던 대로 이게 의료계획 토론회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치 토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어떤 방법이 지금 의료개혁 또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냐, 의사들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정치권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 얘기는 뭐 저희가 따로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차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고,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께 좀 법률위 부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뭐 정치권이 뭐 서로 이런한 저런한 얘기하는 것보다 의사들의 어떤 통일된 안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은 조금 차치해 두고 왜 정치권, 특히 여당 안에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는 한 목소리를 못 내는가? 왜 한동훈 대표는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일단 유예하는 안을 냈고 왜 대통령실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왜 밖에서 봤을 때는 윤한 갈등으로 비춰지는,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그런 다른 목소리, 이질적인 목소리를 내는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 한 목소리를 못 냅니까? 일단 여권은? 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하고요.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지역의 민심들이 있죠.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야, 이거 응급의료체계 힘들다라는 이런 민심을 다 수렴해 왔죠. 그걸 이제 대통령실에 전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고위당정회의가 비공개로 있었단 말이죠. 그 비공개 회의라고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되는 과정이 흘러나가게 되면 국민께 불안을 주거나 아니 여당의 정책 혼선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거죠. 결정되기 전까지. 그런데 이게 어쨌든 한동훈 대표께서 안을 주고 그 안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비공개된 의안이 나오게 되면 원래 비공개한 취지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한번 이제 언론 통해서 나왔어요.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게 이제 그 공개적으로 또 서로 간에 공방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안을 냈을 때 정부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정부가 반대된 안을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당정 갈등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나온 건데, 그 이후에 대응 자체가 내가 낸 안이 정부에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선에서 한동훈 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고
정부도 한동훈 대표 여당안이 줬지만 지금 의사분들이 받아들일지 여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고려해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조건부 멘트라도 조금 더 당정 간에 협조하는 분위기의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두 군데 다 저거 안 돼. 이거 내가 낸 건데 왜 안 돼? 다른 데안 내봐. 아니 이게 무슨 여당과 당대표 간에 대통령실 간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보면. 그러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비공개로 진행됐던 한동훈 대표와 총리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나왔던 한동훈 대표의 안이 비공개로 진행됐던 건데 비공개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흘러나왔다. 뭐 이른바 친한계 내지는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외부로 발산한 것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해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예. 하나만 더 보태면 원래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 안이 최선이다라고 판단했으면 제안했을 때 이제 그 정부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의사분들 더 설득해 와 보겠다. 물러났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게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기 과정 서로 간에 피드백 없이 그냥 이게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예, 이게 당정 갈등 한동훈 대표 내진 친윤계가 비공개로 진행됐었던 내용들을 외부에 알린 것 자체가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윤한 갈등으로 비춰지는 첫 시발점이 됐다라는 지적입니다. 동의하세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선 한동훈 대표의 자기 정치다라는 시각이 용산 또 친윤 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5차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서 또 갈등을 빚었고 전대 과정에서는 특검과 관련해서 또 김 여사 사과 문자 공개 그 이전에 또 공천 파동 지금 5번째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한마디로 용산은 한동훈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살 정도로 지금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한동훈 대표가 글쎄 뭐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한동훈 측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유예하자는 것을 외부에 알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계가 괜찮으면 좋았다면 예, 뭐 좋았다는 거 아니고 괜찮은 정도만 돼도 뭐 대표가 좀 실수했으니 막 그런 부분들은 빨리 물밑에서 조율해가지고 하자라고 그 절차적인 미숙함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뭔가 조율 과정에 들어갔을 건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거부해버리고 예정된 만찬도 취소하고 대통령이 연찬에도 불참하고 또 연찬회장에서 원조 친윤들이 또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것은 누가 봐더라도 이런 갈등이 폭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가정관리를 못했다 하는 측면도 원인 제공이지만 용산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 생명 의료 대란을 놓고 여당 대표가 안을 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논의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어야 옳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아까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26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유예하자라는 제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지금 그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할 때는 왜 즉각 거부하고 그러면 정부 기구에서는 또 왜 비슷한 말이 나오냐 수용하는 자세 이것만 보더라도 이 당정 간의 엇박자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거는 용산과 한 대표 간의 갈등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정부 여당의 관계가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창환 교수님 얘기 듣고 홍석준 의원님 마지막 얘기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정 갈등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한동훈 대표는 SNS에다가 자꾸 이렇게 뭐 당정 갈등이니 윤한 갈등이니 이런 갈등 프레임은 여의도식 화법이고 여의도식 정치 프레임이다. 그걸로 자꾸 날 보지 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고민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그런 갈등 프레임 속에다가 넣고 해석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에요. 정말 당정 갈등은 없는 거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한동훈 대표의 뭐랄까 애민사장? 그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본질이라고 보세요?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윗집에서 맨날 쿵쿵거리고 뭐 던지고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저기는 참 대화를 진지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부부싸움을 맨날 하니 이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대화라고 얘기하고 의견의 차라고 얘기하지만
맨날 던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건건이 나오는 것마다 서로 이런 소리가 소위 말하면은 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예. 저희 갈등이 좀 심하네. 아까 윤기찬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더 듣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대통령한테 그렇게 못하냐. 당신이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런 약속이 있죠. 했어.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됐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윤석열 정부는 이게 완전히 흑백 논리예요. 자신들에 대해서 개혁에 찬성하면 동지고 개혁에 반대하면 적이에요. 노조도 적이고 의사들도 적이고 광복회도 적이고 이제는 당대표도 돌아서니까 당대표도 적이래요. 이런 이분법 흑백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서 정책을 끌고 나가겠냐. 그런 점에서 뭐 양비론을 우리는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당연히 양비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웅 의원님은요? 네. 지금 그 한동훈 대표 이래로 사실은 좀 약간 이제 당과 그 정부 입장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그 저는 대통령실과 정부 당과의 관계는 뭐 항상 그 의견이 일치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전한 어떤 긴장 관계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당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발전을 하고 그게 더 국민들에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대표 들어와서 조금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당의 그 대표로서 가지는 어떤 무게가 국민들에게 언론에게 비치는 것은 분명히 좀 다르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하되 그것이 좀 비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본인의 어떤 입장을 당의 입장을 이야기는 하되 좀 비공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당의 일반적인 이런 어떤 프로세스 내지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어떤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희 당에도 보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뇨한 의원이라든지 의료계 출신들이 4분이나 있는데 이 4분과 복지위원들과 더불어서 예를 들면 뭐 의료계획 특위라든지 이런 걸 좀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의료인들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전문가들하고 해서 좀 의논을 거치고 하는 어떤 모습을 먼저 보여줬더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좀 다른 어떤 제안을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했더라면 좀 더 한동훈 대표 입장이나 또 대통령실에서 아마 받아들이는 어떤 무게가 다를 겁니다. 지금은 사실 의료계에서 거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이 단순하게 숫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의대 정원을 완전히 지금 백지화하지 않으면 지금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 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꽉 막힌 부분에 대해서 당이 좀 먼저 대화에 물꼬를 트는 그런 거를 먼저 좀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SNS에 자기가 2026년도 유예하는 당내에 이 문제 의료개혁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과 충분히 수기를 거쳐서 나온 안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즉흥적으로 내놓은 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던데. 뭐 지금 뭐 장동혁 의원 이야기는 뭐 인유한 의원이나 뭐 이렇게 의논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에 있어서 사실 제가 말했던 그런 특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언론에게 보여주는 것과 그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정부랑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 대표의 방식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그럼 더 강한 이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해 주신 것 아닌가? 일각에서 그러시는데 그 일각이 계속 뭐 저 대통령실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당과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그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당내에서도 협의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정부 측과도 좀 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먼저이지 이 갈등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니까 옆에서 보면 네. 조마조마하죠. 근데 이게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 이꼴 민주당인 체제라면 그 대표와의 갈등이나 소통 부재가 당정 갈등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많은 지지를 받았고 제가 아까 그래서 주류로 인정하고 대표가 됐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이꼴 국민의힘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정 갈등이 아니라 그냥 한정 갈등이 되는 거죠. 네, 이번 중재안과 관련해서 좀 더 당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앞서서 홍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이제 당내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런 논의들은 비보질적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63%의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맞죠. 그 권성동 의원처럼 뭐 권력이 누가 크니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내부적인 멘트 같고 네. 실제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표로서 어떤 의사결정권자죠. 예.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원내대표하고 상의 안 했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원내사안이 아니라고 치고 네. 그럼 정책위 의장하고는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책위 의장도 지금 상의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보건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의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의사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주안점이 뭐냐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 정부 정책을 의사가 전혀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아예 한 명도 제공하지 말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갈등이 계속 번지고 있는 양상이라서 뭐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는 모든 이제 중요한 사안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 대표가 또 먼저 입장을 내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사안마다 뭐 전 당원 투표를 거치거나 의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안이 절대 최선의 정책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안을 내고 그 안이 예를 들어서 이게 실효적인 안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사분들이 그래 이 정도는 받아들일게라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정부에 냈는데 정부가 거절한다. 그럼 저 정부 문제 있다고 봐요. 근데 의사분들 바로 박단 위원장이 나 이거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안이 도대체 무슨 안이냐? 이게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무게 있는 안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효적인 해결책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대표라 그러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은 진짜 진심으로 민심을 생각하고 정부에다 얘기를 하고 싶은 충언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아니냐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뭐 용산이 너무 자기 정치가 심하고 파퓰리스트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책임 있는 당직자와 언언 없이 불쑥 이야기를 꺼내고 공개화시켰다.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예민한 의료개혁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불쑥 꺼낼 수 있느냐?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동훈 대표는 뭐 여러 가지 공방 과정에서 63%가 지지한다. 그거는 이제 국민 여론을 보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연찬회에서 갑자기 없던 일에 대한 어떤 불쾌함의 표현으로 한동훈 대표가 정부의 의료개혁 보고 직전에 자리를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4월 달에 대통령이 의료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일방적으로 배포한다든지 또 의료와 관련된 정부의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돌린다든지 그래서 이게 정부 측의 일방적인 의료개혁과 관련된 홍보의 장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의 그 의료개혁 보고 직전에 자리를 떴다. 자, 이런 그 갈등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어떤 헤게모니 이런 거는 다른 데서 하라, 다른 사안을 가지고 하라 하더라도 왜 국민 생명이 이렇게 위태롭고 의료 대란이고 지금 응급실에 뺑뺑이로 해서 국민 생명들이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사망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국민 생명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고 헤게모니 주도권 다툼을 하느냐. 정말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 좀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용산이 이 문제를
꺼냈고 또 추진했기 때문에 또 정부가 그 문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결재 해지 차원에서 예. 여야 대표가 내일 만약에 어떤 건설적인 합의나 어떤 그 의지가 표명이 되면 그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불쑥 갑자기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불쑥 드는 생각이 민주당은 지금 당정 갈등, 뭐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2026년도 유예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평은 잘 내놓는데 그러면 다수당으로서 국회 압도적 절대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의 안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 일어나는 좋으니까 정부 여당 이 안 한번 너네 생각해봐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대 정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2,000명씩 급격하게 증원하는 거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로 국민들의 어려움만 증가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460명 공공의대 증원하려다가 실패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때 의사들이 정말 아니 변호사는 로스쿨을 해도 대체제가 있지만은 의사는 대체제가 없어요. 뭐 외국에서 쉬러 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의사들 뭐 캐나다로 이민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쉬러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언을 해왔잖아요. 점진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도 증원 늘리는 거 찬성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2,000명이 마치 뭐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하나도 손 못 대게 해서 지금 오로한 왓생 예. 뭐 아니면 도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그 안은 뭐 딱 아주 그냥 도식적으로 민주당 이퀄 한동훈 안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국민들이 아니 지역에서만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죽을 때는 그래 서울 사람들은 좀 남의 일처럼 느꼈는데 지금 막상 서울에서 응급실 뺑뺑이 도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부모님 연락되면은 정말 이거 아프시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달고 살잖아요, 지금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피부에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뭐 응급의료 체계를 빨리 복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혁이든 뭐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파국 상태인데 개혁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국민 귀에 들리나요? 그러면 이게 자꾸 비약이 될 수도 있지만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아니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기본적인 시각, 해법은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이 여야 합의라고 말하기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분도 뭐 동의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안과 한동훈 대표의 안이 비슷하다고 하면 정부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야 합의가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거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합의를 의료계화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이슈 의대 정원 이슈 그러니까 이 이슈는 의사들과 누가? 정부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아니면 정부와 당이?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2026년도 지금 의대 정원 유예안에 대해서 그럼 의료계가 받느냐? 안 받습니다. 의료계에서 지금 받는다고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의료계에서는 당장 25년이 급하니까. 2025년부터 지금 내년이 급한 거니까. 예, 백지화를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유예안 자체가 의료계에서도 받지도 못한다.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결국은 응급이라든 이런 걸 완전히 100% 복귀를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상급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처럼 완전히 이제 복구를 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금 현재 2025년도부터 지금 정부가 발표한 모든 안을 백지화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민주당이나 그러면 다른 어떤 그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도 2025년까지 백지화를 하는 것을 진심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대묻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팩트 차원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응급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급실에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은 전혀 지금 팩트는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 문제가 합의가 된다 한들 홍 의원님 말씀 드려보면 아무 의미 없네요. 그렇죠? 뭐 여야 대표가 뭐 무슨 안을 합의하든 말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저 안을 가만히 보면은 개혁안을 지금 사실 백지화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2026년도에는 이제 동결이잖아요. 지금 3,040몇 명 그대로 뽑고 나머지는 추계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7년 대선을 겨냥한 거라고 또 오해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거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가 막상 또 개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약에 그런 걸 합의한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의료개혁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여야 대표 공식 회담 얘기도 좀 해보죠. 미뤄졌던 여야 대표의 회담이 내일 오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이 약 11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뤄야 될 법안과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은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자고 얘기를 했고 우리 박정아 의원께서는 공식적인 의제로는 다루지 말자.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불편, 의료 체계 붕괴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입장차가 있는 것 같고. 입장차가 아니라 조율. 네, 일단 미뤄졌던 공식 회담이 추석 전에는 좀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좀 이견이 있었던 방식이나 형식, 뭐 의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조율되고 합의를 봤는데 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는 이제 공식 의제로 채택이 되진 않았고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거둔 기대가 있으신지요? 뭐 저는 기대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열리는 여야 회담일 뿐만 아니고 지금 의료 부분도 있지만 민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또 추석을 앞두고 여야 대표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과 비전과 또 이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 또 어떻게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정도는 자손을 해보겠다 하는 분명히 합의가 있을 것이다. 합의가 없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양당 대표의 또 위신은 어떻게 또 내려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뭐니 해도 의대 전공과 관련해서 아까 뭐 여야 대표 합의해봤자 뭐하냐 정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그런 식으로는 나는 참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7개월째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 간의 그런 갈등이 정부한테 맡겨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건설적인 안을 내면 저희 당이 꼭 한동훈 대표 안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정부가 입장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뭐 안이 나오면 용산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용산이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서 여야 대표가 좀 지혜롭게 합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각각 하고 싶은 것을 의제를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자, 좋다. 그럼 검토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또 유예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폐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유예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최혜병 특검을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은 주고받는 거예요? 뭐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서로가 또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 최혜병 특검이 공공연하게 제1호 공약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아무리 용산과의 관계에서 좀 껄끄럽고 좀 그런 정치적으로 난처하다 하더라도 대국민 약속이고 또 국민들의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만큼 그 최혜병 특검만큼은 국민들을 보고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도 내심 그런 부분을 바라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국민 지원금은 전체 국민들에게 25만 원씩은 못 한다 하더라도 선별 지원이라도 촘촘하게 그리고 좀 넓게 두텁게 하는 원칙에서 꼭 좀 뭔가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9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잖아요. 저희 방송 시간도 80분인데 지금 한참을 의료 대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의제들을 다루겠다 이렇게 조율은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이 있을지 그나마 의료대란 부분에서는 좀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고. 의료대란 문제는 이제 양 대표께서 그러니까 심각성 공유하시고 아마 저는 의사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정부에 대한 메시지 나올 수 있고 동시에 의사들을 향한 복귀해달라는 메시지 우리가 노력할 테니까 이 정도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각 당의 정책위 의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이라는 거는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위 당정회의의 간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당 그 대통령실하고의 어떤 조율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정책위 의장의 중간에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야당의 경우에도 금투세 관련돼서 진성준 의장은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아마 현장에서 조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만큼은 저는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당하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금투세 입장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서도 이게 법안 형식으로 가게 되면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다소 좀 범위가 줄거나 금액이 주는 형식의 안이 나올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두 분 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그러면 이 의제는 어떻습니까? 체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국민의힘 당의 아직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한동훈 대표의 그 제3자 특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도 높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합의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 안을 국민의힘에 가져가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나요? 일단 최병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게 정식 의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식 의제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뭔가 논의는 하는데 주안이 되는 의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관련돼서 왜냐하면 당정이 사실은 최병 특검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당정이.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걸 꼭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규명이 우선인데 지금 민주당은 거듭되는 내용들이 위헌이 가중되는 요소의 특검 법안을 내기 때문에 민주당 안이 진실규명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 법안을 처리할 아직 상황 조성이 안 돼 있다라고 본인이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합의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부권 전국이 지금 두세 달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기국회가 이제 내일 모레 시작인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꽉 막힌 전국에 어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굉장히 큰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에서 여기에 최상병 특검 이 3자 추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발의하고 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다면 뭐 금투세라든지 다른 여타의 것들이 굉장히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월요일자 헤드라인이 바뀝니다. 대통령 패싱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러프하지만 굉장히 굵직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거기서 핵심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긴 한데 동상이몽식이긴 한데 그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민생과 관련된 뭐 금투세라든지 또 25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이라도 좀 여야가 합의를 좀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법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검찰이 오라해서 왔습니다. 다들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관련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수사를 또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어제 다혜 씨 자택 감사합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에 저는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 전 사위분도 제가 알질 못합니다. 이제 현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한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세요?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주지검이 이제 압수수색에 이어서 조국 혁신당 대표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불렀어요. 이게 합당한 그냥 정상적인 검찰 수사라고 보세요? 아니면 일종의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보세요? 이게 그 사실 이 사건이 고발이 된 게 문재인 정부 때 고발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프레임이 먹힐 여지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 너무 이현석 검찰총장 때 일어났던 그 수사가 지금 너무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고발된 게 2021년도 지금 고발됐거든요. 그리고 이미 관련된 사람들 조사도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타이 이스타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의 어떤 소유가 돼 있는 타이 이스타 제세 이제 전무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 타이 이스타 제세 대표가 이상직 그 전 의원으로부터 이 이제 전 사위를 뽑으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법정 진술도 있고 해서 분명히 이제 이 사위의 취직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직 전 의원이 개입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공천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입증이 사실상 됐고, 거기에 어떻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앞으로 이제 수사에서 이제 밝혀질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명확한 어떤 사건이 너무 지금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타이밍상 지금 시점일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도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등등을 덮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거죠? 그런 건. 모든 게 다 타이밍이 있는 거죠. 사실은 다 겹쳐요. 왜냐하면 뭐 덮여지나요? 지금 덮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제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신 거고, 사실 이게 2020년도부터 문제제기가 돼가지고요. 2021년도 말에 고소고발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정권 바뀌고 나서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다 보니까 검증을 이상직 전 의원만 한 분만 했다. 중진공 이사장 검증을. 그러니까 세 분인데 왜 한 분만 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검증 라인을 불러서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검증을 총괄했던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모셔다가 조사를 다 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현옥 인사수석은 현재 피의자이죠. 그러니까 인사수석이 피의자인데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은 다 불러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결론을 내겠죠. 그래서 큰 틀은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생계비를 다 지급했던 딸이 생계비를 면하게 된 거잖아요. 취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생계비를 면하게 되고 그 대가로 뭐 중진공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공천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조국 대표가 전주지검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가 뒤집힌 이제 커피 브랜드 컵을 들고 왔는데, 검찰에서도 조사할 때 커피 주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꼭 주진 않아요. 달라 그러면 줍니다. 달라 그러면 줍니다. 권하기도 뭐 하고. 본인이 이제 검찰 조사 출두를 앞두고 이제 커피숍에 잠깐 들렸는데, 하필 그 커피숍이 이제 저 브랜드를 쓰는 커피숍인데, 그래도 저걸 들고 가는 것과 다 마신 다음에 커피숍에 두고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을 텐데, 굳이 들고 가신 이유는 뭔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도대체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겠죠. 저도 아까 두 분의 말씀처럼 도대체 이 수사가 언제 끝날지, 그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잊을만 하면 이 사건 또 나오고요. 잊을만 하면 사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딸 이야기 나오고, 이제는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이제 소환해서 압수수색 계좌 추적도 한다는데, 아니 3년 4년이 가도록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입니까?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 수사 방식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지난 총선 앞두고 또 이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또 최근에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되고 난 뒤에 또 이 문제, 또 여론상으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또 뭐 코너에 몰리니까 또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거. 의심을 안 할래야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이 수사 방식이나 이렇게 수사를 질질 끄는 이 여러 가지 이 부분을 감안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스토킹 수사도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실제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만약에 아니면 아닌 대로 빨리 이야기를 해야죠. 빨리 수사를 했으면 밝히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사 방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이 3년 4년 끄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다. 또 정치 방식에 의한 수사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야당은 조국 대표도 그렇고 야당은 이게 이제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뭐 그게 뭐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알아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해서 얻는 정치적 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한다면. 그 지금 검찰이나 지금 여권이나 지금 용산이나 이 문제를 지금 수사해가지고 얻는 정치적 실리가 있어요? 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발표되기 직전에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존심 지킨다고 지금 수심위에 넘겼잖아요. 수심위 결과가 곧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심위 결과가 물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무혐의로 발표 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수심위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까지 검찰 수사 지켜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검찰 수사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이러니까 검찰이 4년 동안, 뭐 김장김치도 사실은 6개월도 안 묵히는데 4년 동안 4년 전에 국민의힘이 고발한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대통령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 나올 때 되니까 검찰이 또 타이밍 맞춰서 딱 수사 조사하고, 얼마나 타이밍 딱딱 잘 맞습니까? 이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타이밍 갖고 분위기 맞춰서 또 어떤 사건을 갖다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치 검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 문제랑 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의혹 문제를 둘이를 혼동을 해가지고 물타기가 될까요? 안 되지만 어쨌든 검찰로서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똑똑한데 검찰로서는 우리는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수사했다, 양쪽 다 했다 이런 어떤 티를 내고 싶은 거겠죠. 근데 시간 있으면 이런 타이밍도 있어요. 공교롭게. 자, 이런 수사와 뭐 발표 타이밍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께서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된 게 이상직 의원이 2018년도 3월이거든요. 근데 3월 달에 다니던 회사 서 씨가 그만둬요, 사위가. 그리고 4월 달에 집 팔고 태국으로 갑자기 갑니다. 이런 타이밍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위 서 씨는 사실 항공 관련해서 전혀 이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가가지고 고임금을 받으면서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jet에 임원으로 가거든요. 이런 것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 확인하는 절차가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럼 무혐의 나오겠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아무리 대통령의 딸의 사위를 취업시킨다 하지만 거기에 뭐 대통령이 관여하고 비서실장이 관여하고 민정수석이 관여하고 그 대가로 또 당 의원 공천을 주고, 이거 너무 우리 정치를 후진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해서 이제 유죄 판결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때는 지금 뭐 비슷한 논리가 그때 실현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기원하지만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까 4개 단체가 고발한 거예요. 국민의 10만 고발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들도 고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하는 것을 글쎄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늦은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혹시 이 문제가 또 불거지면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